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의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것이 있죠. 바로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금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 금지 조치 당시 국내 수급 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중단에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국가들은 인니를 손절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인니를 대신할 나라가 등장해 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니를 대신할 국가가 갑자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은 뜻밖의 호재를 맞았는데요. 인니의 파묘 수출 중단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인니를 대체할 나라는 어디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28일부터 파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인니의 이 같은 조치로 현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일부 식용유 제품이 빠르게 품절되고 있으며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창고형 매장도 최근 식용유의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파묘는 팜나무의 열매를 압착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식용유와 대두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에 모두 파묘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파묘는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출하량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묘는 식용유와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이처럼 파묘는 우리의 생필품 거의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묘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바로 인도네시아이며 현재까지 전체 파묘 물량 중 약 60%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하루아침에 파묘 수출 중단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 자국 내 수급 불안으로 수출을 중단한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인니 정부의 비리에 의한 문제 촉발로 수출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 내수 후 수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들이 수출업체들과 유착해 원칙을 무너뜨렸던 것이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전체 판매 물량의 20%를 내수용으로 공급한 업체에 한해 파묘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는데 공무원이 개입하여 이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인니의 공무원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의 파묘와 식용유 가격 급등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들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며 인니와의 손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니의 파묘 생산량만 놓고 보자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4,500만 톤 이상의 파묘를 생산합니다. 이 중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은 약 1,650만 톤이며 식용유 소비량은 그 중에서도 500톤에 그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용유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28일 수출 금지령 시행을 알리면서 세계 최대의 파묘 생산국인 우리가 식용유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니의 공무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의 유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식물성 기름산업협회 의장대행인 사하트 시나가는 블룸버그 통신에 일반적으로 식용유 산업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구조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등록 업체들도 난무하며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식용유 처리 공장은 7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인니 관계자들은 공무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니의 정부의 정책 실패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업자들은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암거래가 성행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정부 목표의 2배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됐고 시장 가격도 목표치보다 높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국제정세로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식용유 가격까지 급등하자 인니 곳곳에서는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따라서 결국 인니의 조코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출 금지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1,220원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용량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1,48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외신들은 지금 인니가 수출을 금지할 게 아니라 수출을 장려해야 자국 내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니의 팜유 수출이 무기한 중단되자 인니와 더불어 팜유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가 수출세를 인하하며 인니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쏠렸던 수요가 말레이시아로 바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팜유 수출업자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금지령을 언제 해제할지 불분명하다며 국제시장에선 팜유 가격이 더 높아지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 대안을 물색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세를 현행 8%에서 4%까지 단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니가 수출 중단한 사이 규제를 완화해서 팜유 수출량을 더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과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현물을 말레이시아산 팜유와 맞바꾸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상황이 이렇자 한국도 팜유 수급 불안에 대한 불안함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인니의 팜유에만 치중돼 있지 않고 말레이시아 등 수입 경로를 다변화시켰습니다. 이에 국내 식품업체들은 최대 4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산이 아닌 모두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전해 인니의 수출 금지로부터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팜유 수출국 1위의 인도네시아 자리를 넘보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카이로부터 약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경전투기 사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문 매체 미디어 파쿠아는 이날 말레이시아가 카이의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는 데는 40억 린깃 약 1조 원 중 최소 20억 린깃 약 5,875억 원 비용을 물물 교환 형태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총리와 공군의 입장이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공군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카이에 FA50 블록 20을 원했고 총리는 팜유와 물물 교환이 가능하고 전투기 개발 기술 이전에 협력적인 중국의 JF-17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팜유 또는 기타 현물을 사용한 지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카이의 경전투기 구매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팜유 지불 합의 외에도 카이를 선택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카이 파트너인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공급업체 케말락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케말락 시스템은 제품 기획, 개발 유지 보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계약 개발 등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협상 중이던 KF-21 분담금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현물을 제시해 인니한테는 현물이 아닌 돈으로 받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인니와의 협상안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으로 당초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현물이 아닌 한국의 유리한 현금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니와의 KF-21 분담금 문제는 인니에게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았죠. 따라서 현재 말레이시아가 나타난 만큼 인니에게는 현금으로 받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KF-21은 UAE라는 강력한 국가도 등장해 인니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UAE와의 협상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산 경공격기 FA50은 한때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한국 방산 시장에서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되던 항속거리를 늘리고 이제는 심지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슬로바키아 공군사령관과 폴란드 국방부 군비정책국장, 크로아티아 국방부 방산물 자국장이 개발사인 카이와 FA50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노후 전투기 대체가 필요한 국가들과도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카이는 FA50 공동 마케팅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나토와 EU, 동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경공격기 선진 시장인 호주는 물론 미국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FA50 수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고 기회가 오기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말레이시아 18대, 콜롬비아가 20대 이상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남아와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전했습니다.
한때 애매한 성능과 가격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필리핀 공군이 반군을 격퇴하며 공이 인정돼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가성비까지 증명시켰습니다. 따라서 항속거리를 보완하고 기존의 150갤런 보조 연료 탱크보다 큰 3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파묘 및 식용유 가격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관련 업종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중남미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축구와 같은 스포츠로 더욱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콜롬비아에서 현재 한국화의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남미의 나라에서 한국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왔는데 지옥에서 천국이 되어 있더군요. 6.25 전쟁 당시 콜롬비아 군인으로 참전한 헬리 아가메스 비자라가 씨는 21일 국제구호단체 기아 대책을 통한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자라가 씨는 90에 가까운 노령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지만 참전 당시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1952년 초 한국에 도착한 그는 같은 해 5월 강원도 철원에서 임무 도중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내가 흘린 피가 한국의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었다니 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6.25 관련 연구서들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파병을 결의하고 보병대대와 필기탐 한 척을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6.25에 참전한 에르메네일도 시스네로스 씨는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한국전에 참전한 것은 나의 자부심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한국이 북한과 다시 긴장 상태에 있다는 소식에 한국이 괜찮은지 궁금하다며 한국에서 또 전쟁이 난다면 다시 참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혈맹인 콜롬비아에서 지난달 19일 보고타 국제도서전이 개최됐습니다. 보고타 국제도서전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도서 관련 축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큰 국제도서전입니다. 1988년 시작된 보고타 국제도서전은 국내의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축제일 뿐 아니라 주빈국의 문화, 교육 등을 소개하는 장이기도 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도서전에 한국이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이 남미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 중 처음으로 보고타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여하며 70여 년 전 피를 나눈 형제국과 재회한 것입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축사에서 콜롬비아는 6.25 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보낸 형제 같은 나라라며 지난해 8월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후 두 나라는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도서전 주최 측은 콜롬비아는 한류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한국 방위 산업에도 호감을 갖고 있다며 콜롬비아가 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 영화부터 케이팝까지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의 한국 문화 사랑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유행이 시작된 이유를 들으면 더욱 놀라운데요. 콜롬비아의 상류층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당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가 2016년 7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혈맹을 무역동맹으로 연장한 정책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6년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콜롬비아는 작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강도 봉쇄를 시행해 큰 폭의 경제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콜롬비아 통계청은 지난해 GDP가 전년도보다 6.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최악의 침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으며 오랜 봉쇄로 빈곤율과 실업률도 늘어 세 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는 콜롬비아 가구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11%에서 이후 29%로 늘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에 산토스 전 대통령은 한국의 제품과 기술은 우수하다며 한국이 지원한다면 콜롬비아는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ICT, 교통 분야에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며 사회 간접 자본 개발, 물류시설 개선, 자원 가공, 3차 서비스 부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25 참전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니 다시 한번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편 호세 마뉴엘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산업부 장관은 콜롬비아는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의 이상적인 투자처라고 홍보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첨단 기술을 통해 연결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과 콜롬비아처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들이 서로 교역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호세 장관이 한 말입니다. 콜롬비아는 한때 국내에서 커피 말고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베트남에 이은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인데요. 적도 인근에 위치해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해발 1000에서 1500m의 고지대가 많아 커피 생산을 위한 최적의 지형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그저 지구 반대편 머나먼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던 콜롬비아의 한국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2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18억 달러 약 2조 1350억 원으로 3년 새 50%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수출하고 콜롬비아로부터 유연탄과 커피, 원유를 수입하죠. 한때 범죄율이 상당히 높아 치안 관련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안 좋았던 과거 이미지에서도 벗어나 칠레와 더불어 중남미의 치안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친한파였던 산토스 전 대통령에 이어 현 두케 대통령도 한국 기업들의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협이 도래되는 가운데 콜롬비아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분류된다는 점도 한국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2011년부터 콜롬비아 자원개발에 진출해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자원개발 전문회사인 블루퍼시픽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철광석과 석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현재 콜롬비아의 디케우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5일 콜롬비아 교통부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지난 21일 콜롬비아 정부가 진행한 디케우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포스코를 비롯해 30여 개 해외 투자자와 20여 개 콜롬비아 자국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혈맹인 콜롬비아이지만 현재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 바로 중남미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차이나머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립정책을 펴오다 바이든 정부 이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미중 모두와 친분을 유지하며 중립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며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조차 부통령에게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를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략적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에게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재자로 자신을 내세우려 애써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등도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넓히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중립 노선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가장 정통한 외교 지식을 가진 미국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남미 지역을 방문한 건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뿐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16차례나 중남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미 주간지 타임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정부들의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받기로 했고 과테말라도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노선 정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중국 국유 원전 기업인 CGN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수력 발전과 철도 등을 포함한 2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은 부작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도 1대1로의 부작용을 겪게 된다면 남미의 강호국이 무너져 남미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콜롬비아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